뉴스앤 이슈 2부 이어갑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오늘 아침 공식 회의에서 나는 나약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에 한국당 의원에 의해 감금됐던 피해자로서 입장을 밝힌 건데 이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나약하다는 말이 어느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네, 오늘 아침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에서 최이배 의원이 한 말입니다. 감금죄 혐의가 적용된 당시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동물국회라고 불릴 정도로 몸싸움이 심했던 지난 4월입니다.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최이배 의원의 회의장 출석을 막기 위해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실로 몰려간 상황인데요. 최이배 의원이 나가지 못하게 막았던 의원들은 감금죄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에 보낸 의견서에 빵을 나눠 먹고 마술쇼를 하는 등 화기애애했다. 또 젊고 건장한 최이배 의원이 감금됐다는 건 최 의원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에 발끈한 걸까요? 최이배 의원은 본인은 나약하다고 혐의의 쐐기를 박으면서 철저히 조사에 일벌백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젊고 건장하지만 나약한 최이배입니다. 사건 당시 제 방에 11명과 방 밖에 문고리를 잡고 있던 1명, 총 12명의 한국당 의원을 제가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되어 있었으니 저는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문을 잠그고 소파로 입구를 막은 건 감금에 해당한다면서 빵을 먹고 마술쇼를 해도 혐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판례에서 감금은 사람을 일정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자체로 성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성도 염치도 없다며 뻔뻔함에 개탄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관련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야당은 검찰개혁안으로 역공을 펼쳤다고요? 네, 정확히는 어제 정부 여당이 교감한 검찰개혁안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방해하고 비호하려는 수작이라는 건데요.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조항, 또 수사 상황을 법무부 장관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검찰개혁안이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건 물론 정권 실세의 수사를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리저리 회방 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심보라면서 독재 정권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갈 문재인 정권의 검찰 사유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자기 편의 죄는 덮고 상대에 없는 죄를 만드는 의도라면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에 칼춤을 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검찰개혁안은 조국 사태에 대한 보복이자 윤석열 길들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졸속개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선언을 북송한 사건도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데 오늘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리죠? 네, 오늘 오후 2시 반입니다. 통일부 김현철 장관을 불러 북한 선원 2명 북송 사건에 대해 긴급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야당은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강제로 북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송 결정이 위헌, 위법, 반인권적이라는 건데 유엔이 직접 조사 의지를 밝혔고 국제 앰네스티도 규탄 성명을 내는 등 외부 움직임에 더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현안 보고에서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오락가락 진술, 특히 합동신문 과정과 북송 경위 등을 놓고 여야의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국당은 오전에 북한 선원 강제 북송 관련 간담회까지 열면서 국정조사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개발에 남한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강산의 남한시설 철거에 남측이 계속 호응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미 철거 가능성을 담은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요. 네, 북한은 우리 측이 금강산 시설 철거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미 나흘 전에 이런 내용을 남측에 보냈다는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기사에서 지난 11일 남한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하면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겠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우리 측이 시설 점검단 방북을 제안한 이튿날 곧바로 통지문을 보내와 거부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우리 측 시설이 얼마나 허름한지 사진까지 공개할 만큼 알고 있으면서 현지에서 뭘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통신은 언제까지 통지문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허송세월 할 수 없다며 낡은 것을 드러내야 새 것이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물 같은 남측 시설들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지난 시기 관계를 생각해서 아량을 베풀었는데 이 기회마저 놓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을 것이라며 철거 일정 관련 문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관광객을 환영한다고 해서 이 남북 협력의 여지를 남겼다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측 사업권을 부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통신은 금강산을 자신들이 책임지고 세계적인 문화 관광지로 개발할 것이라면서 여기에 남한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당초 금강산 개발 문제는 남한 당국이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이미 그럴 자격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어 금강산은 남북의 공유물이 아니고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적인 장소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과 합의해서 처리하라고 한 데 이어서 남측 관광객을 환영하겠다고 했고 또 북측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도 남측을 관광사업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는데 오늘 기사는 우리 측의 사업권 가운데서 개발권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통일부가 공개하지 않은 협의 과정도 상세하게 언급하면서 우리 측의 불쾌감을 드러냈다고요. 네, 통일부는 지난주부터 남북협의에 지장이 있다며 북한이 어떤 답변을 보내왔는지에 대해 함구해왔습니다. 지난 5일 시설점검단 파견을 제안한 뒤부터는 통지문이 오고 가는 내용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북한이 오히려 그 과정을 소상히 공개하면서 우리 측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에 나선 겁니다. 북한은 미국 측과 협의하고자 하는 우리 측에 대한 불쾌감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문을 열고 기다릴 땐 꼼짝하지 않다가 막상 문을 닫자 들어오게 해달라는 가련한 처지에 놓였다며 사필 규정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이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할 부분이 있다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대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 관영통신에 의해 공개됐다는 점을 유의해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철거 주장은 계속 있어 왔다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남북 간 합의라는 원칙을 계속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북한에 다시 통지문을 보낼 것인지는 남북 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협의 진전 시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미국 국무부와 협상할 용의가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 미국은 싱가포르 약속을 진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미국 간 대화 진전을 위한 배경 조성을 위해서 이른바 올림픽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순회대사의 전격적인 담화 발표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 전환과 항구적인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약속을 진전시키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하지만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다음 달 협상을 제안했는지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지난달 스웨덴 실무협상 직후 북한이 제시한 시한인 올해 말까지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확인된 셈입니다. 여기에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북미 협상의 지평을 넓혀주기 위해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I think we have to be open to all those things that empower and enable our diplomats to sit down with the North Koreans alongside with our South Korean partners and move the ball forward to a negotiated settlement of the issues that we put on the table. 이런 가운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내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유예하는 이른바 올림픽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튼 사례를 염두에 둔 제안입니다. 북미가 연말 전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진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지금이 적기라고 본 겁니다. 지난달 스웨덴 실무협상 이후 사실상 묵묵부답이었던 미국이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을 시작으로 움직임을 드러내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이 요구해온 근본 해결책,
다시 말해 이전의 새로운 접근법과 관련해 미국이 얼마만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가 협상 재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일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한일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우리 측에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어제는 한미 합참의장이 만났고 오늘은 국방장관이 만나는 거죠. 네, 오전 9시쯤에 이 한미 안보 협의가 시작돼서 지금 고위급 회담과 확대 회담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또 미국 측에선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포함한 미군 수뇌부,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등이 참석합니다. 회의에서 미국 측은 종료까지 일주일 남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어제 한국행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미 간의 논쟁은 북한과 중국을 돕기만 할 뿐이라면서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정 장관에게 설명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나 유예 여부도 관심입니다. 북미 협상 지속을 위해서 미국이 훈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오늘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겠죠? 네, 오늘 회의에서도 이 한미 훈련 유예나 조정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한미 연합훈련을 맹비난해온 북한은 그제 처음으로 국무위 대변인 명의 담화문까지 발표해서 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퍼 장관이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전용기 안에서 외교관들이 협상을 통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 태세를 조정할 거라고 언급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젯밤 북한은 김영철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담화를 통해서 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긍정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달 중순쯤 연합 공중훈련을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오늘 회의에서 조정될지가 관심입니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또 지난 8월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기본 운영 능력 검증 결과를 보고받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회의를 마친 뒤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동 성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로 처벌받은 국가 책임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유가족이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오늘 1차로 책임자 40명을 줄여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항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세월호 유가족 측이 책임자 명단을 1차로 줄여서 고소를 했죠? 네, 유가족 측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1차로 추린 고소고발 대상은 모두 40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 재난 상황을 지휘 관리하지 않았고 참사 위험과 결과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엄청난 희생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겐 세월호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외에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현장 구조 지휘 세력 16명과 전원 구조 오보에 책임 있는 안광한 전 MBC 사장과 기란영 전 KBS 사장 등 언론사 관계자 8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에 대한 고소 고발에는 유가족과 함께 많은 국민이 동참했습니다. 참사 이후 5년이 흘렀지만 국가 책임자 처벌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 정장 단 한 명에 불과한 채 나머지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이 고려된 건데요. 유가족 측 고소인은 377명, 국민 고발인으로는 국내외에서 5만 4천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앞서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하기도 했는데 양측이 만날 계획도 있다고요. 네, 지난 11일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되도록 참사 원인과 구조 과정 등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각오를 다졌는데요. 특히 임관혁 수사단장은 전면 재수사를 촉구해온
세월호 유가족 측과 협력할 의지를 내비치며 빠르면 이번 주에 만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유가족 측이 고소 고발장을 제출한 만큼 이를 검토한 이후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훈 고소인 대표 역시 검찰 쪽에서 미리 연락받은 건 없다면서 고소장을 낸 이후 고소인으로 만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진범 논란에 휩싸인 화성 8차 살인 사건의 범인, 경찰이 이춘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범인으로 몰려서 20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한 윤모 씨에 대한 과거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건데요. 경찰은 이춘재 자백은 당시 사건 현장 상황과 대부분 부합하고 반면 윤 씨의 과거 자백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윤학 기자.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경찰이 이 화성 8차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서만 별도의 브리핑을 했는데 범인은 윤 씨가 아닌 이춘재라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이 일었던 화성 8차 사건의 의문점들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이춘재의 자백은 당시 사건 현장 상황과 대부분 부합하지만 범인으로 검거됐던 윤 씨의 과거 진술은 당시 상황과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사건이 조작됐다는 잠정 결론입니다. 먼저 경찰은 이춘재가 피해자 14살 박모양의 집에 들어갈 때 침입 경로와 가혹 구조, 그리고 피해자의 모습, 범행 수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말을 손에 끼고 맨발로 침입했다는 진술이 현장 상황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피해자 목의 상처 또한 헝겊 등을 끼지 않고서는 남을 수 없는 상처라는 점, 그리고 당시 범행 현장에 남은 발자국 등이 다리가 불편한 윤 씨의 것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이춘재는 또 범행 뒤에 박양의 속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혔는데 당시 박양이 속옷을 뒤집어 입은 채 발견됐다는 점도 이춘재의 진술을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반면 범인으로 특정됐던 윤 씨의 과거 자백은 현장 상황과 모순됩니다. 윤 씨 자술서를 보면 피해자의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범행했다고 나오는데 이는 박양의 속옷 상태와는 일치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다리가 불편한 윤 씨가 범행을 했다면 손을 짚어야 해서 지문이 검출됐어야 하지만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 경찰은 윤 씨에 대한 당시 수사 기록이 사실상 조작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당시 수사진이 가혹 행위를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윤 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윤 씨 측은 지난 13일 이 같은 의혹들을 제기하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오늘 경찰 브리핑으로 앞으로 진행될 윤 씨의 재심 절차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YTN 안유락입니다. 겨울철 급성 호흡기 질환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당국은 아직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 특히 노약자의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손발 잘 씻기와 또 기침할 때 팔꿈치로 입 가리기 등 이 위생 수칙만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영규 기자. 네, 한영규입니다. 네, 오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좀 어떻습니까? 네, 작년의 경우 11월 16일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오늘이 11월 15일이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이는 의사 환자 수가 외래 환자 1000명당 7명으로 유행 기준을 초과해 오늘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환자 수가 지난달 말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5.8명이었는데 이달 들어 7명으로 늘어나 유행 기준인 5.9명을 넘어섰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38도가 넘는 고열과 근육통 등 심한 몸살 증상,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으로 악화하거나 심혈관 등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증상이 더 심해지는 등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경우 집단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뒤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또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직원과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직 예방접종 맞지 못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이 예방접종을 맞는 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보통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유행하는데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맞는 게 좋습니다. 특히 폐질환과 심장질환을 가진 사람,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는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예방접종을 맞으면 인플루엔자에 걸리더라도 증상을 완화시켜주며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할 위험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6개월에서 9세 사이 소아의 경우 한 달 간격으로 2번 예방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의 9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이달 중으로 예방접종을 맞춰줄 것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정책부에서 YTN 한윤규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은 지 꼭 한 달 만이자 또 지난 8월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에 들어간 지 79일 만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종근, 최영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국 전 장관이 꺼낸 카드는 침묵이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 민정수석으로서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안 좋은 선택이었지만은 본인의 재판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볼 겁니다. 어제 들어가서는 검찰이 무엇을 묻겠다고 하는 것 자료를 사실상 다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변호인과 또 조국 전 장관이 형법 전문 학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상당히 검토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검찰의 수사 방향, 그 수를 읽고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제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일단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핵심적인 부분부터 좀 살펴보면요. 직무와 관련해서 가족이 재산상의 이익, 그러니까 이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었죠. 지금은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만. 그런데 이 재임 시절에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WFM의 주식 12만 주를 정경심 교수가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한 2억 원 정도를 당시 시세보다 싸게 샀는데 그 싸게 해준 이유가 뭐겠느냐. 혹시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재직하는 부군, 남편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이제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딸의 장학금입니다. 노중환 지금 부산의료원장 그 노 교수로부터 받았던 학기당 200만 원씩 6학기 연속 1,2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마 이 사실 노 교수는 이미 밝힌 바 있어요. 사재로 줬고 이 장학금이 부족해서 그리고 공부 못하는 거 알고 있었다. 유급 알고 있었는데 이 의학을 포기하지 말고 정진하라는 이유로 준 것이다. 라는 이제 이유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검찰의 의혹은 대가성이 있는 장학금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대통령 주치의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산의료원장으로 갔죠. 그 이후에. 근데 그것은 오거돈 부산시장의 권한인데 오거돈 시장에게 혹시 청와대에 있던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딸의 이제 어떤 장학금에 대한 이 대가성의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 또한 뇌물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적어도 한 2가지 이상의 뇌물 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포함하여 아마 지금 이 조국 전 장관에게 검찰의 칼날이 겨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포함한 이 뇌물 혐의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당연히 신문을 했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박지원 전 대표, 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점과 관련돼서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입을 다무는 어떤 경우는 2가지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할 말이 너무 많을 경우.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 이유를 댄 거예요. 지금 해명할 게 너무 많지만 법원에서 하겠다. 뭐 일일이 해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할 말이 아예 없을 경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로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청와대 인근 ATM기에서 부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것은 검찰로 봤을 때는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는 돈이다. 또는 주식 투자에 하는지 나는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남편이 부인에게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하는데 그것의 출처를 모른다라는 대답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느냐. 즉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어요. 최영일 평론가님이 표현하셨듯이 뇌물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7천 원짜리 주식으로 5천 원에 지금 정경심 교수가 사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2억이 넘거든요. 2억이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기 또는 이 무기에 해당되는 어떤 징역형입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 뭐에 해당되는 어떤 이 형이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해서 집중된 그 질문이 나왔을 테고 그것과 관련해서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하는 대답은 비상식적이므로 이 대답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진술 거부권을 선택을 했고 이제는 검찰의 선택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의 선택이 되겠죠.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아체에 모르는 사실이었고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편집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그동안 조국과 그 가족들을 수사하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과도한 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진실에 기초해서 수사했으면 좋겠다. 유명 인사를 또 비공개로 소환할 수 있게 하는 인권 보장 지침이 검찰개혁 1호 명령이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본인이라는 거.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를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이게 검찰도 대비를 하지 않았을까? 사실 질문도 굉장히 방대하게 준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방대하게 했겠지만 저는 이제 진술 거부할 것까지도 감안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소환을 해서 기소로 해서 이제 법정에서 다투기 위해서는 검찰이 준비한 질문을 다 던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더라도 그 진술조서마저도 제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물어봐도 답을 안 하는 건 검찰은 확인을 했지만 다 물어보지 못했고 물어야 할 질문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소환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게 한 번이 더 될지 두 번이 더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기소로 넘어갈 텐데 그 다음에 핵심적인 단계는 뭐냐면 정경심 교수 때와 똑같습니다.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이냐 이제 이러한 흐름 몇 가지가 남아있는데 저는 이 조국 전 장관의 침묵이 좀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가 이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다. 법정에서 다투겠다. 이건 뭐냐면 검찰이 입증해 이 얘기예요. 혐의를 다 아까 제가 혐의를 설명드렸는데 그 혐의를 난 인정하지 않는데 정말 뇌물이 이 성립한다면 공직자윤리법을 내가 위배했다면 또 우리 가족과 관련해서 내가 입시 비리에 개입했다면 검찰이 입증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저 침묵의 메시지예요. 제 생각에는. 나는 무고한데 당신들이 나를 죄가 있다고 하니
그 죄를 입증해 보시오.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 묵비권 행사가 향후 유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제일 중요한데 저는 당장 조국 전 장관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언론에서는 좀 왜 전 장관,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나 지낸 사람이 왜 구차하게 오히려 답하지 않는 게 구차해서 답을 안 하겠다고 한 건데 답을 안 하느냐. 법적으로는 뭐라 할 수 없지만 비윤리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전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보세요. 오촌 조카 잡혀 있죠. 관계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촌 조카에 의해서 정경심 교수가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공모자일 수도 있지만 조국 전 장관의 동생도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됐습니다. 또 어쩌면 이제 지금 딸까지도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으니까 소환 기소될 수도 있어요. 구속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배우자가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 그럼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아니 우리 가족들은 다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해놓고 본인은 침묵하느냐라고 비판하는 보도들이 많은데 지금 대부분의 가족들이 구속돼 있거나 기소돼 있거나 기소될 예정이거나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가장으로서의 조국 전 법무장관이지만 현재는 교수 사인으로 돌아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대응하라는 것이냐를 생각해 볼 때 결국은 검찰이 여기까지 이끌고 왔으니 검찰이 입증을 하시지요.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닌가. 좀 인간적인 측면의 해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지금 묵비권,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 과거 사례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조 전 장관 역시 검찰의 기소를 또 예정된 절차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 역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제 기소를 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향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라던가 또 치열한 법정 다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법조계에서는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지금의 묵비권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구속영장의 이 사유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와 그다음에 범죄의 상당성인데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소명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또 넘어서서 상당히 증거와 관련된 부분도 우려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과 관련해서는 당장 불리한 어떤 상황으로 작용될 것이나 후에 법정 다툼까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는 법정에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무죄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경우는 다릅니다. 경우는 여러 가지로 다른데 말씀하셨듯이 죄수의 딜레마가 있어요. 한명숙 총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연루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 가족이 연루가 돼 있고 오촌 조카하고도 사실은 서로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다 오촌 조카의 잘못이다라고 밀어붙이면 오촌 조카인 경우도 아니 나는 주범이 아니라 공동 정범 정도야. 근데 왜 나한테 형량을 너무 많이 지금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처럼 무죄를 위해서 진술 거부권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냐라는 것도 사실은 미지수라는 거죠.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가운데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발언이 지금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과 서울대 파리학번 동기로 맞습니다. 알려진. 자, 어제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강좌를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동양대가 주최한 인문학 강좌에 참가해서 수료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한 발언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을. 그러니까 이제 이 어제 강연에서 나온 이야기만 정리를 하면 자, 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강좌를 들었다고 감상문을 올렸는데 이상한 점이 있더라. 첫 번째는 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아이디로 올라왔더라. 감상문이. 감상문이. 그러니까 아들이 썼다고 하는데 왜 어머니의 아이디로 올라왔을까?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내용을 자신이 읽어보니 내가 강연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썼더라. 내 강좌를 듣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제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 박이 지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진중권 교수는 사실 좀 고심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토로한 거예요. 자, 조국 전 장관하고는 서울대 파리학번 동기인데 정경심 교수하고는 직장 동료예요. 두 사람 다 동양대 교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양대 교수가 우리나라에 흔하고 많은 게 아닌데 정경심 교수 동양대 교수인데 진중권 교수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소셜 인플루언서인데
이러한 또 동양대 재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눈총을 받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초기부터 좀 명백히 했고 그래서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심지어는 정의당이 조국 전 장관을 좀 옹호하는 입장으로 돌아서자 탈당 시사까지 하면서 문제가 컸는데 이번 강연에서는 이걸 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자녀를 저격한 것 아니냐, 이걸 또 지지자 반대자들이 논란을 벌이는 하나의 좀 불씨를 제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약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진 교수가 뭐 과거 이제 조국 전 장관 이 사태 당시에 정의당을 탈당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 결국에 철회는 했지만 그래서 뭐 진보층 지지자로부터 뭐 변절자네 뭐네 하면서 많은 비판을 또 받기도 했는데 어제 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당과 자신이 이제 그 협의를 했는데 당에서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다음에 자기가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조국 장관을 반대했을 경우 8,000명 정도의 진성당원이 떨어져 나가고 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이 찬성을 한 그런 모양새가 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진중권 교수의 경우 탈당 문제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정의당의 내까지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부분은 사실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실망감으로 다가올 거예요. 정의당은 이념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이념에 대해서 정의당이 표명하는 계급 정당, 이념 정당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의당이 원칙에 입각한 계속 어떤 부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중요시하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 당원들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혹은 지지율이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원칙을 지금 흔드는 그런 사례로 이 진중권 교수의 어떤 결론이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논란은 이어지겠지만 또 그 안에 당원들끼리의 논란은 이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한 진실이겠죠.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윤소아 원내대표의 발언이 좀 나가기도 했습니다만 정의당이 진중권 교수의 의견은 사족에 불과하다 이런 반박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정당이라는 건 뭐예요? 당원들이 이제 이 구성, 조직을 이루고 있는 거고 지도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진중권 교수는 유명한 정의당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트위터 시절부터 요즘은 오히려 사회적인 발언이 좀 많이 줄었다 싶을 정도로 방송에는 가끔 나오시지만 예전처럼 활발한 온라인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참 그동안 아이러니하게도 진중권 교수와 조국 전 장관, 조국 교수는 둘 다 파워 트위터리언이었어요. 소셜 인플루언서로 둘 다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이 반대 진영에서는 폴리패스 아니냐. 근데 우리는 정치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사회적 발언을 할 뿐이다. 이 옳은 말을 할 뿐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청와대와 정가로 들어가면서 사실 이제 본격적인 정치보다는 관료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만 길을 달리하게 된 거거든요. 그 진중권 교수하고는 예전엔 같은 유형의 이제 이 학자로 분류되던 분들이고 그 정의당 진보 정당인데 지금 이 진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불편해지는 게 뭐냐 하면 당과 나를 분리해서 나와 당을 동급으로 보고 있어요. 자, 당이 이제 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임명 여부를 지지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정하면 자, 그럼 이제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테니 그때 내가 나서서 막아주기로 당과 내가 합을 짰는데 지금 당이 나와 말 맞춘 것과 다른 선택을 해버리니까 나는 황당했다. 그래서 난 탈당한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건 일개 당원이 아니죠. 듣기에. 거의 이제 당의 지도부와 나는 동급인데 그동안 정의당을 내가 도와주고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해? 그럼 난 나갈 거야? 라고 들릴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이 진중권 교수의 이야기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많은 정의당을 지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심려를 주는 일이 불편한 진실이 터졌다도 되지만 저는 이 진중권 교수의 좀 애티튜드, 태도도 바람직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최영희 평론가님이 워낙 이해심이 많으셔서 정의당만 나오면 굉장히 이해심을 또 이렇게 발휘하시는데 한 가지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금 진중권 교수가 밝힌 것 중에 하나는 이 프로그램이 풍기읍의 농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것인데 서울에 있는 그 강남에 사는 한영 외고생인 조국의 아들이
이걸 통해서 그 정경심 교수가 따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실제로 그 프로그램은 한국연구재단이 공모를 했는데 동양대가 응했어요. 그래서 당선된 사례로 1억 5천만 원 국비를 받은 겁니다. 거기에 자격이 분명히 적시가 돼 있어요. 영주 시내에 11개의 중학생과 그다음에 9개의 고등학생, 재학생만 참여하게 돼 있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을 국비로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에 사는 한영 외고생을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지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뭐 어제 이렇게 강연 발언 이후에 뭐 여기저기서 뭐 공지영 작가도 그렇고 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던 어제 뭐 여당은 당정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당은 50 때도 없었던 검찰 통제를 하고 있다며 반발에 나섰는데요. 두 사람의 말 들어보시죠. 검찰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는 법을 무시하는 부처인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의 반부패 수사부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직접 수사 부서를 모두 없애버리겠다라는 방침까지 만들었답니다. 인사권, 감찰권으로 인사장악만으로는 성이 안 찬 것 같습니다. 이제 수사장악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예 수사 자체를 통제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50 때도 없는 검찰 통제다라는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가 이렇게 주요 사건 수사에 보고를 받겠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야당은 수사 장악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또 다시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것은 검찰의 어떤 개혁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무부가 검찰과 협의를 해오는 것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 또 대통령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데 지난 8일이었죠. 반부패 그 회의 때 회의가 끝난 이후에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대통령한테 직보를 했고 나흘이 지난 다음에야 검찰청이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대검이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도 검찰에서 굉장히 지금 격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야당에서 지금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번에 그 축소나 폐지를 하려는 어떤 부서 중에 하나가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를 지금 수사하는 곳이에요. 그곳을 지금 포함해서 37곳, 그러니까를 이제 폐지하는 것인데 지금 한참 재판을 벌이고 공소를 유지해야 되는 부서를 폐지한다라고 공표가 되면 그 부서가 제대로 지금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즉 조국 장관의 일가의 어떤 수사를 지금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지금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뭐 검찰 내부에서 50 때도 없던 검찰 통제가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중요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뭐 수사 단계별로 뭐 보고하도록 이런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거는 현행법에 굉장히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이제 반응도 있고 격앙된 반응이 이게 왜 검찰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다시 해명을 냈어요. 심지어는 어제 8시 반이 되는 늦은 시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도 기존에 정리되어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라고 했잖아요. 개별 수사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못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범위 내에서 그럼 어떤 보고 체계를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이건 검찰 입장에서는 언짢을 수도 있고 법무부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율해 가야 되는 과제인 건 사실이거든요. 이 그냥 너무나 뭐랄까요, 상징적인 명문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검찰의 입장이 있을 거고 법무부의 입장이 있을 거고 청와대 입장이 있을 거예요. 조율 과정이에요.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근데 검찰총장은 지금 격노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목이 어떻게 격노한 것인지
법무부는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럼 협의를 하면 되잖아요. 법무부와 이 검찰이. 그런데 서로 격노만 하고 있고 언론 보고 알아서 화가 났다고 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답답함은 있지만 아까 전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씀이 참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게 이 정도로 검찰이 자신들의 격노와 분노와 불만과 예. 수사 이 실제 실행을 다 지금 행하고 있는 조직이에요. 뭘 통제받습니까 지금? 예. 검찰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뭐라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50 시절하고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모임이죠. 변혁의 대표를 맡고 있던 이 유승민 의원이 어제 전격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변혁의 일막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그 자리를 넘겼는데요. 자, 뭐 어떤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뭐 40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런 세대 교체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자, 유승민 대표가 지금 그 직전까지 언론에 부각된 것이 예. 황교안 대표와의 뭐 공방전 이런 인물로 지금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수 통합과 관련해서 조건을 내세우고 조건에 대해서 확답을 해라. 확답하지 않으면 통합은 없다. 이런 식의 워딩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쨌든 리더, 그러니까 이 통합 관련된 리더인데 예. 너무 조건만 내세우고 너무 이 협상의 어떤 룸을 줄이는 그런 정치인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대표에서 벗어난다는 건 즉 통합과 관련해서는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워딩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일 것 같고요. 물론은 뭐 신당 추진에 한 힘을 실어주겠다, 그리고 40대 전면에 내세우겠다 이런 표현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통합에 자신이 스스로 어쨌든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자신은 이제 이선에 물러나서 통합의 물밑 작업에 하나의 어떤 물꼬를 틔워주겠다. 이런 속내가 예. 드러난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이제 한국당이 추진하는 통합 논의 기구에는 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좀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뭔가 네. 보수 통합의 동력은 좀 주춤하는 모양새고 한국당 안팎에서는 잡음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황교안 대표 그리고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오찬 회동을 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황교안 대표 김무성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뭐 당을 잘 추스러 가보자, 뭐 그런 건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좋은 공천이 될까. 우리 안에서 대표님, 대표님께 한 말씀만. 아니 나 아무 말 안 했어. 혹시 뭐 그 대표님 요즘에도 이제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도 대표님 그런 쪽으로 좀 조언이나 해주셨네요. 황 대표는 부르고 황 대표는 부르고 말 안 했나? 예, 김무성 의원이 또 한 번 돌직구를 날렸다고 합니다. 중진들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용퇴를 해야 한다. 그런데 네. 황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뭐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네네. 했는데 황 대표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별다른 말씀이 없고 잘 되고 있다, 접촉 중이다, 뭐 예. 여러 가지 이제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실제로 이게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보수 대통합이잖아요. 이게 그냥 무제한 시간 놔두고 알아서 우리가 언제까지 합시다가 아니라 예. 시간이 정해진 거거든요. 두세 달 안에 이 세 달도 굉장히 여유 있게 본 겁니다. 한 두 달 안에 게임이 끝나야 됩니다. 예. 그중에 첫 번째 우리가 탄핵의 강을 건너라예요. 유승민 의원 전진.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지금 답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보수 대통합은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물 건너가고 있다. 빨리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위해선 예. 탄핵의 강 논의가 결론은 나중에 나오더라도 시작이 돼야 되는데 난상 토론을 시작할 생각을 안 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보니까 예. 결국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수 대통합을 위해선 결국 자리가 한정이 돼 있고 그렇다면 그 자리를 비우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결심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뭐 중진 용태론 그리고 험지 출마론 나오고 있는데 좀 상징적인 인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인물의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수 통합의 사실 전제 조건은 자리가 비워져야 보수 통합이 가능하거든요. 자리는 한정돼 있으니까 새로운 어떤 통합의 주체들을 받아들이려면 여기서 먼저 비워야 받아들일 수가 있다. 수학적으로는 아주 간단하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한국당이 선수를 빼앗기고 있다. 민주당은 아마도 중진 이상이 또 다시 아마 다음 주 이내로는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누구누구가 내려놓겠다. 그러면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한국당은 이슈를 빼앗기면 안 된다. 지금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불출마 선언은 굉장히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역시 영남권이 나서야 된다. 영남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사실 손쉽다, 텃밭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육책으로 아마 황교안 대표가 만난 것 같은데 일단 저 자리에서 내가 뭐 물러서겠다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한국당도 다음 주 정도부터는 개별적으로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만큼 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뭐 두 분께 시간 더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3위인 로저 페더러가 2위 노박 조코비치를 누르고 ATP 파이널스 4강에 진출했습니다. 페더러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조코비치를 2대0으로 물리치고 조 2위로 4강 진출을 확정했는데요. 페더러가 조코비치를 물리친 건 2015년 파이널스 대회 이후 4년 만입니다. 조코비치가 4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현재 세계 랭킹 1위인 라파엘 나달은 올 시즌을 1위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싸이 영상 수상엔 실패했지만 아시아 선수 가운데 처음으로 1위 표 득표에 성공한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팬들의 환영 속에 귀국했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한 류현진은 올 시즌 자신의 활약에 99점을 주고 싶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올 시즌 메이저리그 진출 뒤 가장 환상적인 시즌을 보낸 이유로는 단연 건강을 꼽았는데요. 류현진은 올 시즌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싸이 영상 수상에는 비록 실패했지만 아시아 선수 가운데 처음으로 1위 득표에 성공을 하면서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또 올 시즌 29경기의 선발 등판에서 14승 5패, 평균 자책점 2.32로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 자책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에는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스레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의 비는 퇴근길 무렵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도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는 내리지만 날씨는 크게 쌀쌀해지지 않겠는데요. 오늘까지는 비가 내리면서 쌀쌀하겠지만 주말과 휴일은 선선한 늦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띠 형태의 비구름이 주로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지방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북과 전북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을 제외하면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4도, 대전이 16도, 부산 17도로 어제보다 6도에서 10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가 추위를 몰고 오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퇴근길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11월 15일 뉴스앤이슈 마칩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